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들어올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만든 촛불 정권입니다. 이 점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촛불 든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국가 사유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재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비자금을 상납한 대신에 세금 안 내고 편법 상속 등의 사익 추구에 골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안에서 비자금 상납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국내 제1의 해운회사 한진해운이 해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CJ그룹이 미움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의 해운기업, 세계 1위의 한류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지금보다 더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남북관계, 군사 충돌로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이 있었고, 전쟁의 위험은 늘 군대 간 아들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100억 원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픈 역사를 맞바꾸려 했던 외교,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은 일부 정치 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년여 전의 일입니다. 지난 9년간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호통입니다. 과연 이렇게 호통칠 자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네, 거시경제지표를 보여주십시오. 일자리가 집결된 설비 투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 때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비자금 상납했던 많은 재벌들의 사익 추구가 지표로도 나타납니다. 총리님, 스페인 속담에 불법의 쾌락 후에 적법의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과연 이 고통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골문고 도려내는 수술 후에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사 설명 듣고 고통 견디는 것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 견디는 것하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재벌 위주의 경제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을 했다면 국민에게 여기에 따른 고통을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모든 전화에 받습니다. 고통의 설명입니다. 희망을 조금 전에 거시경제만 보면 펀더멘탈은 괜찮다는 경제부총리의 말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국가미래연구원이 만든 국민의 주거생계와 직결된 민생지수를 보면 아하 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민생지수가 박근혜 정권 때 4년 동안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것을 가까스로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생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즘 현안인 부동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투기 조작 대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지방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에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표 좀 보여주십시오. 부동산은 보통 정책 발표 3년 후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01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3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후에 재건축 조합원 분양수 3주택 허용.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고 강남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또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야 된다고 또 강조합니다. 기름 붓는 격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인위적 금리 인하 기억하시죠? 네.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에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서 한국은행을 압박해서 급격한 인위적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14년 8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 원의 돈이 더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 것입니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죠. 이 시중 유동자금 이 문제는 바로 부동산 급등의 주범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 인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실기하게 했고 좀비기업 양산하고 지금 고통을 발생시킨 아주 근원지죠. 이것은 정책 범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제관료로부터 시중 유동자금 과잉 600조 원이 참 걱정이다 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금리 실책에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의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만 결국은 빚내서 집 사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가고 역작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뀐 뒤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그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체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책임을 묻던지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던지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또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역전했죠. 미국이 한 번만 더 금리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금리 인위적으로 낮춘 것이 결국 실패해서 경기 부양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 연체율 등 이런 거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가계부채 부담의 증가가 더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같은 문제가 계속 될 것이고요. 그런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좋습니다. 그런데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해결하려면 정책 컨트롤 타워,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보입니다. 누가 정책 컨트롤 타워입니까? 주문은 그렇게 보이지만 컨트롤 타워가
앞으로 허점이 없도록 정말 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또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나와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서 일본을 부러워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호황인지 원인을 생각해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주식회사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법무부 3법에 그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주식회사 이사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일부 주주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이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인이 주주 전체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또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주들로부터 독립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법무부 입장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주주가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집중투표제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분리선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이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서 관련된 3법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김성태 대표가 일본이 부럽다고 했으니까 일본의 잘 나가는 주요 핵심 이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사개특위 구성된 지 5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명단도 발표하지 않고 호통만 치고 있어요. 자, 법무부의 주요 임무인 사법개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련 법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관을 토대로 법무관을 마련하고요. 국회 논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의견과 관련해서 국회의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조문화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정치 경력이 풍부하시고 국민 여론을 세심하게 듣는 장관님이신데 이 국민 여론을 국무회의에 가서 잘 전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국무회의라는 게 우리 국회를 보고 있을 때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본회의 때는 그렇게 못하듯이 국무회의 최종적 안건이 올라올 때쯤 되면 사실은 어떤 토론 과정이 다 정리된 정도 그렇게 판단하고 활발한 토론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장인 대통령이나 사회를 보시는 총리께서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이렇게 활발히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님께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 아무래도 저희들로서는 바깥에서 보고도 받고 하니까 의견을 합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일상적으로 자신을 보좌하는 기구나 인물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 여론을 장관님들께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또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 나와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통령님과 오찬하시면서 국정을 논의하신다고 들었는데 국민들이 전하는 쓴소리, 비판 이런 거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전에서 표현을 완화하거나 제 원래 방식이 그렇게 막 자극적인 말을 자주 하거나 그런 편이 못 돼서요. 제 방식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쓴소리를 좀 직설적으로 해서 가끔 미움도 받습니다만은 총리님의 쓴소리는 저는 보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사랑합니다. 인이보육이라는 말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엄마들의 호소에 눈물 짓는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더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정권의 강요들이 예스맨들로만 채워져서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는 대통령께 노라고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네,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은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그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깔딱고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3만 불 시대에서 잃어버린 20년, 스페인도 3만 불에서 2만 불로 곤두박질 치는 아픔 겪었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만 불을 메가 비전과 개혁과 혁신으로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4차 혁명 산업의 핵심인데 융합과 연결의 힘이 4차 혁명에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칸막이 없애고 융합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총리께서 잘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이 메가 비전 프로젝트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수소경제,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확실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도시 재생도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미세먼지 없는 도시, 숲이 있는 도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요. 런던의 2050년 목표는 도심공원 50%입니다. 이런 것 좀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만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독일은 90년대 통일 이후에 막대한 재정 적자와 높은 실업률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영미식 자본주의와 차별화되는 독일식 자본주의, 이른바 라인강 자본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핵심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독일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결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단단한 경제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고 주택 문제만큼은 공개념을 도입해서 공통의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헌법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방 3칸에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 호화주택입니다. 화장실 2개 지으면 건축비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수 정권이 잡으면 부동산 규제를 풀고 진보 정권이 잡으면 강한 규제책을 마련해서 이 와중에서 가진 자는 더 받고 서민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독일처럼 여야가 함께 더불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시대를 대비합시다. 경청입니다.